안녕하세요. 2026 지방선거에 시민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저희 파주에서 신문사가 후보들을 예비 후보 또는 출마 예정자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성익 현 시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요? 전혀 못했습니다. 아, 왜요? 일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의회에 가서 이제 기자분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물 한 잔 딱 먹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촬영하는 장소까지 오느라고 뭐 아, 그런 물 겨를이 한 잔 없었습니다. 마셨다. 예. 배고프다. 불쌍하게 보이는 작전이신가요? 뭐 작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단 네네. 컨셉을 좀 철양한 네네. 컨셉으로. 예. 지금 현재 시의원이신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초선이면 대선까지는 그냥 시의원 하리라 보통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도의원 출마를 선언하시고 또 이제 아직 등록 안 했지만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왜 시에서 도로 가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기초의회에 입성을 해서 많은 것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민원 청취, 해결,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견제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왔다라고 보는데 정말 이 임기 동안 이제 4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해볼 수 있을 만큼 다 해봤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민원 처리 건수도 단연 1등이고요. 그다음에 견제와 감시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쳐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기초의회에 있어서의 한계를 더 빨리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의원을 해보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집행부의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구조가 있었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 자체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을 할 수가 없고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쪽짜리 견제 감시 기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기도 의회로 진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의원이 피력을 해서 지사로부터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 발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로 나가서 파주시에 필요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끌고 오려고 파주시에서 배운 그런 기본과 자질을 경기도에서 의회에서 펼쳐보려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의회가 경기도 지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파주시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의원이면 또 경기도 지사가 만든 편성된 예산 내에서 이제 배분이나 어떤 요구를 해서 따오는 이런 수준인데 아까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한계를 느꼈다면 단체장으로 도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단체장으로 도전을 하기에는 아직 제가 너무 좀 능력이 좀 부족하고 더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경기도 의원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자체장보다는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파주시에서는 아직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 의원들이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는 그런 정말 쌈짓돈이라면 쌈짓돈이고 도에서 있는 예산들을 능력껏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정치적인 역할로서 정무적인 감각으로서 집행부, 도지사와 협력을 해서 그거를 더 많이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운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정 테크노밸리 이런 사업들 또한 지금 GH 경기주택공사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이 파주시에서 시민으로 뽑아서 경기도와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파주시에서 잘 키운 젊은 의원 하나를 경기도 의회로 보내서 정말 파주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도 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 가서 파주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활동을 하겠다 이런 포부신데
그러면은 시의원 하시면서 지금 할 거 다 해봤다라고 네.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거 민원도 했고 조례도 많이 했었고 이랬는데 그 시민들은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가는 관심 있는 사람만 알고 보통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손성희 의원이 내가 시의원 할 때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거 하나는 시민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유 오피스처럼 누구나 시의원을 공유할 수 있고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처럼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가 물고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인으로서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은 저는 휴대폰 번호를 누구에게나 다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SNS를 통해서 하루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개를 합니다. 뭐 대부분 정치인들이 하는 페이스북, 뭐 스레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모든 SNS를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면서 하루부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시의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한다라고 다 만천하에 오픈을 하고 있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제 SNS 글을 하나 올리면 조회수가 다 합치면 기본적으로 1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회수가 한 40만, 50만, 가장 많이 했을 때는 한 100만 이상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오프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24시간, 남들이 일할 때도 잘 때도 휴식을 할 때도 만날 수 있는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이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표현 좋네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투명해야 한다. 예, 그러면 어항에 있는 물고기 손성희 의원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저는 한 6시면 새벽에 눈을 뜹니다. 네. 눈을 떠서 AI에다가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하루에 전 세계에서 또는 국내에서 일어난 언론들을 스크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걸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그냥 누워서 듣습니다. 듣고 국내 정세도 보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정치라든지 경제에 대해서도 같이 들으면서 하고 8시 정도가 되면 이제 PC 앞에 앉던지 또는 휴대폰을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파주시 또는 파주시청, 파주시의회, 그 다음에 제 이름 이렇게 꼭 포털에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언론화됐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일정들을 쭉 하는데 보통 거의 민원 처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을 만나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만나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후나 저녁을 쭉 보내다가 이제 사람들 뭐 지인들을 만나서 뭐 석식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집에 들어오는 귀가 시간이 한 10시, 11시 보통 넘어서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취침을 해야 되는데 취침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루틴이 제가 중간중간에 SNS에 글을 올리면 좋아요라든지 댓글들을 달아주는 그런 이제 지지자나 응원하시는 그런 시민분들께 꼭 답글을 달아드리는 걸로 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게 저의 일과입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5시간 이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약간 숨이 찼어요. 예. 도대체 이 사람은 밥은 언제 먹나? 그러면 SNS는 중간중간에 계속 하신다. 맞습니다. 네네. SNS 많이 하는 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올리는 의원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예. 바람직한 활동인 것 같고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몰아치셔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나쁘게 말하면 몰아친 거고 좋게 말하면 집중적으로 정말 몰두해서 한다,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성희 의원님을 보시고 주위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별명이라든지 애칭이라든지 제가 좀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애칭이라고 해야 되는지 별칭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저를 부를 때 뭐 대놓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들끼리 있을 때 저를 비밀리에 이제 송검사 검사. 예, 네. 라고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예산서에 있는 숫자 하나 또는 문서에 있는 문구 하나를 저는 꼼꼼하게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집행부하고 질의를 하거나 또는 질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저는 이거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기본이겠지만 그 앞에는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꼭 설명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거다 또는 환경관리법 이거다 라는 것들을 법적인 조문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법을 가지고 얘기하니 이 사람이 좀 검사처럼 우리를 조사하고 수사하는구나 라고 저는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보면 이게 법적인 논리를 들이대고 하면 서로의 좀 타당한 논리를 찾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송검사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좀 깐깐한 시의원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별칭인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뭐 다른 사람들은 손 변호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아닐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가 맞습니다. 시민 입장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민이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게 다르잖아요. 시민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시민들은 네. 내 편. 내 편. 그래서 저의 조금 남편이 아니고 내 편. 뭐 남편은 없고요. 내 편이라고 예. 애칭한다. 예. 근데 지금 저희 보통 보면 손성희 의원 보시면 말끔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또 손검사 같으시고 이래서 이분은 부잣집에서 책도 많이 보고 옆에서 딱 받쳐주니까 공부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성장했나 보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의원님이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자신을 피력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생에 대한 얘기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이 사실 좀 심금을 울리는 질문이거든요. 일단 우선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좀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저와 정반대 이야기고, 뭐 제가 살아온 과정은 또래 친구들과 같은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궤적은 뭐 그려가는 거라고 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려진 궤적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고, 뭐 처절하고 철저한 생존의 법칙을 좀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파주에 올라온 게 2009년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여기 온 지도 한 횟수로는 1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때 제가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됐냐면 2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위로는 형이 있는데 형과 저랑은 성향이 굉장히 좀 정반대 성향입니다.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스타일인데 형은 조금 저랑은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가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미에 있는 저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이제 삽질하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걸 석 달을 삽질만 했는데, 거기 있는 인력사무소에 계신 분이 저한테 알바를 열심히 하니 뭐가 필요하냐? 저는 학비를 벌어야 됩니다. 라고, 그때 이제 대학교 휴학 중이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실내 공간으로 알바를 넣어줄게요 라고 해서 실내를 갔는데, 거기서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3주 3교대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한 달에 하루를 쉬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그 쉬는 날 하루마저 특권으로 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그 관리자께서 내가 자네를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은데 회사 입사하시겠나 라고 해서 추천서를 한번 써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추천을 써서 면접을 봤는데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합격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불 한 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원롱역에, 어느 회사예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23살 어린 나이에 제가 LG 디스플레이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3교대 근무를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거기서도 노동자 활동도 많이들 했었는데, 노조 활동이 지금 저를 이제 키웠다라고 정치 활동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그런 나침반 역할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12시간, 14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제가 근무하는 조직 내에서 연장 근로 시간이 1등 정도를 계속 수개월째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걸로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형을 졸업을 시키고 가게를 일으키고 형을 취업까지 제가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청춘 20대는 다 흘러가고 30대에 접어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제가 좀 다른 꿈을 좀 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뤄왔던 학업을 다시 이어서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도 졸업하고 그 와중에 재직하면서도 선거를 2번이나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살아온 20대, 30대의 삶이었는데 정말 남들도 다 치열하게 살았겠지만 저는 남들도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에 더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그런 청춘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그 살아왔던 과정도 약간 숨이 탁 막히는 이런 게 있네요. 네. 그 3주 3교대 할 때 야간 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1등 하시면서 악착같이 벌었던 모습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시의원 얘기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 쉬지도 않고 다시 도의원으로 도전을 하시는데 도의원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하면 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로 굳이 가시는데 이게 파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의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자체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자체는 광역도시, 광역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결코 한 걸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8%입니다. 그 말은 즉슨 100%의 재정 중에 72%는 광역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파주에서는 특히 운정신도시, 제가 살고 있는 이 운정에는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그리고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더 나아가서 테크노밸리,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평화특구, 이 모든 것들은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광역의 도움,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그런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박정, 윤우덕 국회의원 두 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경기도에 있어서는 다른 경기도 의원분들도 열심히 일을 해주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을 더하면 더 빨리 성공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주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실패를 해서 쓰라렸던 경험 있는지? 있죠. 이게 네. 정치에 쓰라렸던 거고 말씀드리면 제가 벌써 선거에 출마한 게 3번째 출마입니다. 처음 출마했을 때가 2021년 4.7 이제 파주시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2020년 12월에 첫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했을 때 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도 정말 빗자루만 세워놔도 파란색 빗자루만 세워놔도 당선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정치를 처음 도전했고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선거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파주 또한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당 지지율이 순식간에 20% 이상 빠지더라고요. 그게 보궐선거에서 직격탄이 됐는데 결국에는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하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심을 뼈저리게 들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정치를 하면서 단숨에 한 번에 제가 당선이 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다 내가 잘나서겠지라는 그런 오만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의 낙선이 큰 예방 주사를 맞아서 조금 더 제가 겸손하고 공인으로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실패를 디뎌야만이 더 강인한 인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컨트롤 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